한국, 당신들은 대체 이걸 어떻게 하는 것이오?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소. 제발 우리 좀 살려주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죠. 전 세계 항공유 시장 점유율 29%, 미국 서부 수입 의존도 85%, 그리고 수백조 원에 달하는 에너지 수출액. 상식적으로 이 숫자의 주인공은 거대 산유국이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나라의 영토에서는 기름 한 방울, 가스 한 모금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세계는 지금 이 나라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일본이 무릎을 꿇고 호주가 구걸하며 심지어 초강대국 미국조차 이 나라의 눈치를 살피는 기가 막힌 상황. 1964년 하루 3만 배럴의 작은 정유소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무모한 도전까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관제탑 현재 급유 가능합니까? 네거티브. 재고 없음. 급유 불가. 히드로도 안 됩니까? 히드로, 프랑크푸르트, 샤를드골. 전부 같은 상황입니다. 예비 탱크는요? 예비분까지 전부 소진됐습니다. 현재 급유 가능한 공항이 없습니다. 저는 그 무전 기록을 브뤼셀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유럽 주요 공항 3곳이 동시에 급유 불가. 모니터 6대가 빨간색으로 물들고 있었죠. 런던 히드로 결항, 프랑크푸르트 결항, 파리 샤를드골 결항. 전광판마다 같은 단어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결항, 결항, 결항. 공항 라운지에서는 승객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카운터 앞에 줄이 수백 미터씩 늘어서 있었죠. 돈을 내겠다고 퍼스트 클래스라도 좋으니 태워달라고 사정하는 사람들. 하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비행기에 넣을 기름이 없었죠. 그때 옆자리에서 사라 윌슨이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제 팀의 수석 분석관이죠. 영국 출신, 실력 있고 냉정한 분석가입니다. 이 바닥에서 저와 대등하게 대화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이죠. 카이저, 이것 좀 보십시오. 유가 그래프입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유가가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죠. 단기간에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선물 시장은 이미 3배를 향해 달리고 있었죠. 이 속도면 내일 아침엔 3배를 넘깁니다. 사라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죠. 그때 직통전화가 울렸습니다. 런하르트, 솔직하게 말해주시오. 유럽 버틸 수 있습니까? 독일 에너지부 장관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장관, 지금 수치를 보고 계십니까? 보고 있어. 그러면 질문하지 마십시오. 답은 이미 화면에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관도 알고 있었죠. 숫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하지만 누군가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런하르트 카이저, EU 에너지 안보 자문위원. 25년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각국 정부가 위기 때 가장 먼저 전화하는 남자. 그게 접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하죠. 가능성이 아니라 확률로 판단합니다. 25년간 틀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분석이 맞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핵심이 지나는 그 좁은 목줄. 그게 끊긴 겁니다. 중동 원유 차단, 항공유 생산 급감, 돈이 있어도 비행기가 뜨지 않는 세상. 그건 시스템의 실패였습니다. 항공사 최고 경영자들이 긴급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비행 한 편당 적자가 수십만 달러였죠. 노선을 줄였습니다. 직원을 줄였습니다. 장거리 노선부터 끊기 시작했죠. 대서양 횡단 노선, 중단. 아시아 노선, 중단. 그래도 출혈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멈추면 물류가 멈춥니다. 물류가 멈추면 경제가 멈추죠. 경제가 멈추면 사회가 멈춥니다. 도미노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장이 쓰러지기 시작했죠. 그때 미국이 움직였습니다. 나토 국가들의 긴급 요청이 내려졌죠. 군사협조, 기지 사용 허가, 항공 및 군사 인프라 공유. 나토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피에르 뒤봉 의장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EU 에너지안보위원회 의장, 프랑스 출신 정치인이죠. 데이터보다 결과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 옆에 마르코 베르나르디가 앉아 있었죠. 이탈리아 출신 분석관. 실력은 있지만 저와는 항상 부딪히는 인물입니다. 사라가 제 옆자리에 앉았죠.
미국 측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안보 문제입니다.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죠. 저는 당연히 움직일 거라 믿었습니다. 동맹이니까요. 70년 넘게 함께 해온 동맹입니다. 전쟁도 같이 치렀고 냉전도 같이 버텼죠.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탈리아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감입니다. 기지 사용은 불가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마르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국 대표의 발언에 표정이 굳어지더군요. 스페인이 뒤따랐습니다. 영공 통과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군수 지원은 국내 상황을 고려해 불가합니다. 피에르 의장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죠. 자국 대표가 거부한 겁니다. 의장으로서 중재해야 할 입장이었지만 프랑스가 먼저 문을 닫아버린 거죠. 폴란드마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공 시스템 제공을 승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거부가 줄줄이 쏟아졌습니다. 사라가 제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이러면 대안이 없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70년 동맹이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까? 같이 전쟁을 치른 나라들입니다. 같이 피를 흘린 동맹이었죠. 피에르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카이조,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하지만 저는 답할 수 없었습니다. 25년간 분석해온 시스템이 눈앞에서 찢어지고 있었으니까요. 동맹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해관계만 남아있었죠. 트럼프가 분노했습니다. 공개 석상에서 거친 비판을 쏟아냈죠. 하지만 분노한다고 항공유가 생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나토가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이 오갔죠. 협력은 사라지고 각자 도생만 남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라가 묵묵히 따라왔죠.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다시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데이터라도 붙잡아야 했죠. 글로벌 항공유 공급 흐름을 다시 열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생산하고 어디로 보내는지, 어디가 끊겼고 어디가 버티고 있는지. 그런데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공급선이 끊기고 있는 가운데 하나의 흐름이 살아있었습니다. 가느다란 선 하나가 세계 지도 위에서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죠. 카이조. 사라가 같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선 보이십니까?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유럽이 아니었죠. 중동도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아니었죠. 저는 그 데이터를 3번 확인했습니다. 4번째 확인했을 때 의자에서 일어났죠. 5번째 확인했을 때 저는 모니터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하나의 나라가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붕괴 직전의 세계에서 단 하나의 공급선만이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죠.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사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저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날 밤 사무실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4잔째 마시고 있었죠. 모니터 6대 앞에 앉아서 같은 데이터만 반복해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항공유 공급 흐름, 세계 지도 위에 공급망을 띄웠죠. 평소라면 수십 개의 선이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중동에서 유럽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러시아에서 동유럽으로 그 촘촘한 그물망이 세계 항공 시스템을 지탱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밤 그 그물망이 거의 사라져 있었습니다. 중동발 공급선 끊김, 러시아발 공급선 끊김, 동남아 공급선 급감.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빨간색이 늘어났죠. 25년간 이 지도를 봐왔습니다. 이렇게 텅 빈 지도는 처음이었죠. 사라 윌슨이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를 제 책상에 놓더군요. 5잔째입니다. 심장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심장보다 이 데이터가 더 문제입니다. 사라가 자기 자리에 앉으며 모니터를 켰습니다. 같은 지도를 띄웠죠. 잠시 화면을 훑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카이저, 아까 그 선 아직 살아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었습니다. 지도 한쪽에서 가느다랗게 이어지고 있는 선 하나. 동아시아에서 출발해서 태평양을 건너고 남쪽으로 내려가고 옆으로 뻗어나가는 선.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끊기지 않고 살아있었죠. 출발지 확인해봤습니까? 사라가 물었습니다. 했습니다. 어딥니까? 한국입니다. 사라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죠. 한국이요? 그 반응이 정확히 제 반응과 같았습니다. 한국.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의 정유 산업을 알고는 있었죠. 정유 강국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플레이어 중 하나였습니다. 아시아의 여러 정유국 가운데 하나. 판을 만드는 나라는 아니었죠. 오류 아닙니까? 시스템 오류일 수도 있죠. 사라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확인해 봅시다. 저는 항공유 수출국 데이터를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는 반대쪽에서 수입국 데이터를 열었죠. 양쪽에서 동시에 파고 들어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생산 중단. 호르무즈가 막혔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인도. 수출 제한. 자국 내수 물량 확보가 우선이라는 방침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재고 급감. 며칠 안에 바닥날 수치였죠. 중국. 내수 우선 정책으로 정제 석유 수출 전면 차단. 태국. 공급 중단.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됐습니다. 중단, 제한, 급감, 케이든, 카이저. 사라가 부른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수입국 쪽에서도 같은 결과입니다. 모든 나라가 공급을 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만 다릅니다. 어딥니까? 한국입니다. 한국만 공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줄이지도 않았고 끊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사라의 모니터로 걸어갔습니다. 화면을 봤죠.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세계가 멈추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한국은 안정적으로 물량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점유율을 뽑아봅시다. 사라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글로벌 항공유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율. 화면에 숫자가 떴죠. 29%. 사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전 세계 항공유의 거의 3분의 1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세계 항공유 시장의 29%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류가 아니었죠.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국 데이터 열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말했죠. 미국, 세계 최강대국, 세계 최대 산유국,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독립을 선언한 나라. 그 미국의 항공유 수입 구조를 열어봤습니다. 사라가 미국 서부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미국 서부 핵심 공항들의 항공유 수입처.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85%. 사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도 멈췄죠. 이게 맞습니까? 사라가 물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사라가 다시 돌렸습니다. 같은 숫자가 떴죠. 85%. 미국 서부 항공유 수입의 85%가 한국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미국의 관문이라 불리는 그 공항들이 한국산 항공유로 비행기를 띄우고 있었죠. 세계 최강대국이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중얼거렸죠.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간 에너지 시장을 분석해왔습니다. 중동의 유전을 받고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을 추적했죠. 미국의 셰일 혁명을 분석했고 유럽의 에너지 전환을 설계했습니다. 그 모든 분석에서 한국은 변두리였습니다. 한 번도 중심이 아니었죠. 그런데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요? 다른 나라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라가 이미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지도 위에서 한국발 공급선을 하나씩 따라가기 시작했죠. 호주. 남방우 최대 경제국 중 하나입니다. 사라가 호주 데이터를 열었죠. 한국산 비중 30%입니다. 호주 정유 산업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국 정유소가 하나둘 문을 닫았고 그 빈자리를 한국이 채우고 있었죠. 호주 주유소에서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나마 공급이 유지되는 건 한국 덕분이었습니다. 일본 데이터도 열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일본 쪽을 클릭했죠. 한때 아시아 최강의 정유 산업을 자랑하던 나라입니다. 하지만 화면에 뜬 건 급유 제한 공문이었습니다. 일본 공항들이 외국 항공사에 대한 급유를 제한하겠다는 통보를 보낸 상태였죠. 연료가 부족하니 자국 항공사부터 우선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일본마저 이 상황입니까? 베트남은 더 심합니다. 항공유 수급 자체가 중단 상태입니다. 사라가 동남아시아 전역의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하나같이 빨간색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도 앞에 섰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를 봤죠. 한국에서 출발한 공급선이 태평양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남방우를 향하고 있었죠. 동아시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한 점에서 출발한 선이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고 있었죠. 사라. 네? 모든 데이터의 끝에 같은 답이 있습니다. 한국이죠. 사라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죠. 밤새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항공 시스템은 한국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카이저, 솔직히 묻겠습니다. 사라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왜 우리는 이걸 지금까지 몰랐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뼈아픈 질문이었죠. 25년간 에너지 시장을 분석해온 사람이 어째서 이 숫자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유럽 중심, 미국 중심으로만 세계를 봐왔으니까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분석 지도에서 항상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내 실수입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죠.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실수이기도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라가 먼저 입을 열었죠. 그런데 카이저, 진짜 질문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29%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사라가 모니터를 가리켰죠.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올라왔느냐는 겁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숫자는 확인했죠.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유를 알아야 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올라온 건지. 저는 보고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세 페이지에 두 줄을 적었죠. 한국, 세계 항공유 시장 점유율 29%, 미국 서부 의존도 85%,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원인 분석 필요, 이 나라를 처음부터 파야 한다. 사라가 제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카이저, 이걸 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피에르 뒤봉, EU 에너지안보위원회 의장, 제 직속 상관이죠. 그 사람에게 이 숫자를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피에르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름도 안 나는 나라를 들고 왔습니까? 분명 그렇게 말할 겁니다. 보고는 내일 합시다. 그 전에 더 파야 합니다. 뭘 더 파려고 합니까? 이 나라의 시작점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그걸 알아야 피에르 앞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은 긴 밤이 되겠군요. 저는 커피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5잔째였죠. 이 나라를 처음부터 파야 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 항공유 시장의 중심이 되었는지 그 답을 찾아야 했죠. 그리고 그 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데이터를 분석한 뒤 저는 사라와 함께 보고서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세계 항공유 시장 점유율 29%, 미국 서부 의존도 85%, 호주 30%, 일본, 베트남, 동남아시아 전역의 공급선 유지. 숫자는 명확했죠. 하지만 이 보고서를 들고 올라가야 할 곳이 문제였습니다. EU 에너지안보위원회 긴급회의실. 피에르 뒤봉 의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복도를 걸으면서 사라가 말했습니다. 카이저, 피에르가 어떻게 나올지 예상됩니까? 됩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까? 데이터가 말하고 있으니까요. 가야 합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피에르가 긴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죠.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저를 봤죠. 그 옆에 마르코 베르나르디가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더군요. 저를 보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카이저, 밤새 작업했다고 들었소. 결과를 들읍시다. 피에르가 말했죠. 정치인 특유의 톤이었습니다. 차분하지만 그 안에 압박이 깔려있는 목소리. 저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의장, 현재 글로벌 항공유 공급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동발 공급선 전면 차단, 러시아 공급선 중단, 동남아 급감, 중국 수출 전면 제한. 현재 글로벌 항공유 공급의 대부분이 끊긴 상태입니다. 그건 나도 알고 있어. 대안을 가져왔습니까? 역시 피에르였습니다. 과정에는 관심 없죠. 결과만 원하는 사람이니까요.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세계 지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모든 공급선이 끊긴 가운데 하나의 선만 살아있는 그 지도를요. 현재 전 세계에서 항공유 공급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피에르가 지도를 봤습니다. 마르코도 봤죠. 어딥니까?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피에르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봤죠. 한국이라고요? 그렇습니다. 기름도 안 나는 나라 아닙니까? 그 한마디에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죠. 정확히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마르코가 여기서 끼어들었습니다.
카이저, 밤새 작업한 결과가 한국입니까? 마르코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죠. 저는 대답하지 않고 데이터를 넘겼습니다. 세계 항공유 시장 점유율 29%, 미국 서부 수입 의존도 85%, 호주 30%, 일본, 동남아시아 전역에 공급선 유지 중입니다. 마르코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숫자는 인상적이군요. 하지만 그게 대안이 됩니까?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아시아 국가에 맡기자는 겁니까? 저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한국이라. 카이저 25년 경력이 이겁니까? 마르코의 말에 사라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손으로 제지했죠. 마르코와 싸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피에르가 손을 들어 회의실을 정리했습니다. 카이저, 보고는 잘 들었소. 하지만 한국 하나로 유럽 에너지 안보를 논할 수는 없소. 다른 대안을 찾으시오. 시간은 48시간입니다. 48시간. 의장, 현재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들어내시오. 당신이 최고 분석가 아닙니까? 중동, 미국, 아시아 전부 뒤지시오. 48시간 뒤에 다시 보고하시오. 피에르는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의는 끝이었죠. 마르코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던졌습니다. 한국이라 카이저도 이제 한계가 온 겁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오자 사라가 말했습니다. 마르코가 한 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신경 안 씁니다. 다만 피에르가 48시간을 줬으니 48시간 안에 증명해야 합니다.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피에르가 원하는 대로 해봅시다. 다른 대안을 먼저 전부 확인하는 겁니다. 중동, 미국, 중국 전부 두드려 봅시다. 전부 막히면 그때 한국밖에 없다는 걸 피에르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시작합시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중동 쪽 연락처를 돌렸죠. 25년간 쌓아온 네트워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관계자, 쿠웨이트 석유공사 컨설턴트, 아랍에미리트 정유 라인 담당자. 전화를 돌릴 때마다 같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호르무즈가 열리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언제 열릴 수 있겠습니까? 카이저, 그걸 내가 알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중동은 답이 없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혀있는 한 중동 원유는 세계로 나갈 수 없었죠. 다음은 미국이었습니다. 워싱턴 쪽 에너지부 관계자에게 연락했죠. 미국 측에서 유럽에 항공유 공급이 가능합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한숨이 들렸습니다. 카이저, 우리도 자국 물량 확보가 급합니다. 서부 공항들이 지금 아수라장이요. 유럽에 보낼 여유가 없소. 셰일 생산량을 늘릴 수는 없습니까? 셰일로 항공유를 만들려면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하오. 정제 시설이 이미 풀가동 상태요. 한계입니다. 미국도 막혔습니다. 사라가 반대쪽에서 아시아 라인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 쪽을 보며 고개를 저었죠. 인도 거절. 자국 내수 우선이랍니다. 싱가포르 재고바닥. 태국 공급 중단. 중국은요? 시도조차 안 됩니다. 수출 전면 제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문이 하나씩 닫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메모를 봤습니다. 연락한 곳들의 목록. 전부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불가, 거절, 중단, 한계.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48시간 중 이미 12시간이 지났죠. 카이저. 사라가 커피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우리 둘 다 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회의실에서 이미 답을 보여줬죠. 피에르가 거부한 거고 마르코가 비웃은 거고. 하지만 데이터는 변하지 않습니다. 한국말입니까? 한국밖에 없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 하늘이 잿빛이었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의 말이 맞다는 걸요. 하지만 피에르 앞에서 한국만 들고 가면 또 같은 반응이 돌아올 겁니다. 기름도 안 나는 나라를 들고 왔느냐고. 사라, 한국을 들고 가려면 반박할 수 없는 수준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29%, 85%. 숫자는 이미 보여줬습니다. 피에르가 안 받아들인 건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니죠.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느냐. 이걸 설명할 수 없으면 피에르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한국을 처음부터 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서 시작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그 과정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마르코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사라가 자리에 앉으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정유산업기원 검색하겠습니다. 화면에 자료가 뜨기 시작했죠. 저도 옆에서 같은 자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데이터가 떴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1964년 한국 울산이라는 도시에 정유 공장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하루 생산 능력 3만 5천 배럴. 사라 이거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3만 5천 배럴. 카이저. 이건 우리 사무실 옆에 있는 소형 실험 플랜트 수준 아닙니까? 맞았습니다. 세계 주요 정유 공장들이 하루에 수십만 배럴을 처리하던 시대에 3만 5천 배럴이라니. 그건 공장이라기보다 실험실에 가까운 규모였죠. 그런데 이 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사라가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1964년 한국. 전쟁이 끝난 지 겨우 11년. 국토 폐허. 산업 기반 전무. 1인당 국민소득 세계 최빈국 수준.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보다 낮았습니다. 사라가 말했죠. 석유 정제 경험 제로, 기술 제로, 자본 제로. 외국 기술자들이 와서 기초부터 가르쳐야 했습니다. 기름이 파이프를 타고 흐르는 원리부터요. 이 나라가 지금 세계 항공유 시장의 29%를 차지하고 있다고요? 사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같은 표정이었죠. 이건 상식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파봅시다. 자료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그 작은 공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외국 기술자들이 떠난 뒤에도 돌렸죠. 사고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기록을 남기고 분석하고 다시 도전했죠. 그리고 1973년 자료를 넘기는 사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오일 쇼크.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감산과 수출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원유 가격이 4배로 뛰었죠. 4배입니다. 잠깐, 이 나라는 원유를 전량 수입하는 나라 아닙니까? 사라가 말했죠. 그렇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정유 산업을 시작했는데 원료 가격이 4배로 뛴 겁니다. 그러면 끝 아닙니까?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통이라면 여기서 끝이죠. 접는 게 합리적이었습니다. 데이터만 놓고 보면 계속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6년 뒤 1979년 두 번째 오일 쇼크까지 터졌습니다. 2번 연속 충격이었죠. 접었겠죠? 사라가 물었습니다. 저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다음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죠? 접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화면에 떠 있는 단어, 임가공 수출. 한국은 무너지는 대신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기름을 살 돈이 없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기름을 받아서 가공한 뒤 가공비를 받자. 기름이 아니라 기술을 파는 구조로 전환한 겁니다. 사라, 이 나라는 위기 앞에서 수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으로 전환했습니다. 사라가 자료를 더 넘겼습니다. 1983년 한국 석유 제품 수출 2억 달러 돌파. 카이저. 1964년에 3만 5천 배럴짜리 공장 하나로 시작한 나라가 20년도 안 돼서 2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 전쟁 폐허에서 출발한 나라, 2번의 오일 쇼크를 맞고도 무너지지 않은 나라, 오히려 그 위기를 발판 삼아 에너지 수출국으로 올라선 나라. 이건 데이터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제가 말했죠.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피에르에게는 데이터로 설명해야 합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감동으로는 피에르를 움직일 수 없죠. 마르코를 잠재울 수도 없습니다. 이 나라가 2억 달러에서 어떻게 세계 시장의 29%까지 올라갔는지 그 과정을 데이터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사라, 시작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좋다고 결과가 좋은 건 아니죠. 그 다음을 파야 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2억 달러에서 29%까지. 그 사이에 뭔가가 있을 겁니다.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 결정적으로 달라진 지점, 그걸 찾아야 합니다. 사라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시죠. 저는 모니터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48시간 중 20시간이 지나고 있었죠. 남은 시간은 28시간. 그 안에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피에르가 고개를 끄덕이고 마르코가 입을 다물 정도의 답을. 그리고 그 답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28시간이었습니다. 사라와 저는 사무실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죠.
책상 위에는 빈 커피잔이 6개째 쌓여 있었습니다. 모니터에는 한국 정유산업 관련 자료가 수십 개의 탭으로 열려 있었죠. 한국의 시작점은 확인했습니다. 1964년 3만 5천 배럴, 전쟁 폐허에서 출발, 2번의 오일 쇼크를 버텨냄, 임가공 수출로 전환, 1983년 2억 달러 수출 달성.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죠. 2억 달러에서 세계 시장 29%까지. 그 사이에 결정적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사라, 정유산업의 본질부터 다시 봅시다. 본질이라면요? 원유 정제 과정입니다. 한국이 뭘 다르게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사라가 원유 정제 공정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원유를 넣으면 증류탑에서 끓는 점에 따라 분리되는 구조. 가장 가벼운 것부터 순서대로 나오죠. 맨 위에 LPG, 그 아래 나프타, 그 아래 휘발유, 더 내려가면 등유와 항공유, 그 아래 경유. 여기까지는 기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맨 바닥이죠. 사라가 화면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벙커시우, 찌꺼기입니다. 맞았습니다. 원유를 정제하면 위에서부터 좋은 것들이 나오고 맨 바닥에는 무겁고 끈적한 찌꺼기가 남습니다. 벙커시우, 가격이 낮고 쓸모가 제한적이죠. 하지만 원유를 넣으면 반드시 나오는 부산물입니다. 피할 수가 없죠. 대부분의 나라는 이 찌꺼기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물었죠. 그대로 팝니다. 싼 값에요. 아니면 저장해두죠. 어쩔 수 없으니까. 사우디도요. 사우디도. 인도도. 동남아시아도. 원유를 넣고 위에서 좋은 거 뽑아내고 바닥에 남은 건 안고 가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 정유산업의 기본 구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아는 내용이었죠. 25년간 봐온 구조니까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라가 한국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정제 공정 구조를 비교하는 차트였죠. 그리고 사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카이저, 이것 좀 보십시오.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멈췄죠. 한국 정유 공장에 공정되는 다른 나라에 없는 단계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맨 바닥 벙커시우가 나오는 지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죠. 화살표가 하나 더 이어져 있었습니다. 찌꺼기가 다시 올라가고 있었죠. 이게 뭡니까? 고도화 설비입니다. 찌꺼기를 다시 분해하는 겁니다. 찌꺼기를 다시 분해한다고요? 저는 사라를 바라봤습니다. 사라도 같은 표정이었죠. 맞습니다. 맨 바닥에 남은 벙커시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찌꺼기를 다시 한번 분해해서 고급 연료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잠깐. 그러면 찌꺼기에서 다시 휘발유가 나온다는 겁니까? 휘발유도 나오고 경유도 나오고 항공유도 나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데이터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수십 년째 이 공정을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서성거렸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죠. 이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했습니다. 사라, 이걸 숫자로 보여주십시오. 같은 원유를 넣었을 때 다른 나라와 한국의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사라가 비교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일반적인 정유 공장입니다. 원유 100배럴을 넣으면 고급 제품이 약 60배럴 나오고 찌꺼기가 40배럴 남습니다. 한국은요? 같은 100배럴을 넣으면 고급 제품이 85배럴 나옵니다. 찌꺼기는 15배럴밖에 안 남죠.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같은 원유입니까? 같은 원유입니다. 같은 100배럴입니까? 같은 100배럴입니다. 같은 원유를 넣어도 다른 결과가 나온다. 같은 비용, 같은 원료. 하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급 제품을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그건 곧 수익이 다르다는 뜻이었죠. 같은 돈을 들여도 한국이 더 많이 벌어들이는 구조. 이건 단순한 정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뭐라고 부르면 됩니까? 사라가 물었습니다. 게임 자체가 다른 겁니다. 다른 나라들은 원유에서 뽑을 수 있는 만큼 뽑고 나머지는 버립니다. 한국은 버리는 것까지 돈으로 바꾸고 있죠. 같은 경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라가 자료를 하나 더 띄웠습니다. 카이저, 한국 사람들은 이걸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화면에 뜬 단어, 지상의 유전. 지상의 유전이라고요? 땅에서 기름이 안 나오니까 공장 자체를 유전으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나라가 버리는 찌꺼기에서 기름을 다시 뽑아내는 공장. 그 공장이 유전이라는 거죠.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상의 유전. 자원이 없으면 기술로 지배한다. 한국은 그 말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사라가 말했죠. 뭡니까?
이 기술을 왜 다른 나라는 안 합니까? 고도화 설비라는 거 돈 주고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설비를 돈 주고 사서 설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중국이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도가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경쟁국 데이터를 비교해 봅시다. 저는 중국 데이터를 먼저 열었습니다. 세계 최대 정유시설을 보유한 나라 중 하나죠. 지난 20년간 정유시설을 미친 듯이 늘려왔습니다. 생산 능력으로만 보면 이미 세계 최상위권이었죠. 규모는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고도화 비율을 보십시오. 사라가 비교 차트를 띄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고도화 설비 비율, 격차가 큽니다. 맞았습니다. 중국은 큰 공장을 많이 지었지만 찌꺼기를 다시 가공하는 능력은 한국에 한참 못 미쳤죠. 양적 확장에 집중했던 겁니다. 더 많이 만들자, 더 크게 짓자. 하지만 효율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인도는요? 사라가 인도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 정유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규모로는 한국을 압도하죠. 하지만 고도화 투자는 한국에 비해 뒤처져 있습니다. 역시 양적 성장 중심이었죠. 싱가포르, 동남아시아 정유 허브, 설비 노후화 문제. 역시 한국의 수준에는 못 미쳤습니다. 하나씩 비교할 때마다 같은 패턴이 나타났죠. 규모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설비도 돈 있으면 살 수 있죠. 하지만 효율은 달랐습니다. 사라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합니다. 설비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도화 기술은 설비만 사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설비를 설치하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걸 최적의 효율로 돌리려면 수년간의 시행착오가 필요하죠. 원유 종류에 따라 공정을 조절해야 합니다. 온도, 압력, 촉매 비율. 이건 매뉴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험이라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은 이 경험을 수십 년에 걸쳐 몸으로 익혔습니다. 공장에서 밤을 새우며 데이터를 쌓았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분석하고 해결했습니다. 그 반복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제 효율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중국이 지금 당장 같은 설비를 설치해도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노하우를 따라잡으려면 중국도 수십 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수십 년 동안 한국은 가만히 있지 않죠. 더 앞으로 나갑니다. 사라가 의자의 등을 기대며 말했습니다. 이 격차는 따라잡기 어렵다는 뜻입니까? 어렵다가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하죠.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라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같은 원유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나라, 버려지는 것을 돈으로 바꾸는 기술,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의 격차. 그렇습니다. 이건 생산량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죠. 48시간 중 30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18시간. 카이죠. 사라가 불렀습니다. 정유 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이제 증명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정유 기술이 좋은 것과 항공유 시장을 지배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고급 석유 제품이야 많죠.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있습니다. 왜 하필 항공유입니까? 항공유 시장에서 한국이 절대적 위치를 차지한 건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만은 아닐 겁니다.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죠. 고도화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자동으로 항공유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항공유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사라 항공유라는 제품 자체를 분석해 봅시다. 이 제품이 다른 석유 제품과 뭐가 다른지. 사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항공유 제품 사양서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뜨기 시작했죠. 그리고 첫 번째 항목을 읽는 순간 저는 왜 한국이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유라는 건 보통 연료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제품이었죠. 사라 이 사양을 보십시오. 보고 있습니다. 이건 연료가 아닙니다. 사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건 생명입니다. 이건 생명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사라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생명이라니요. 연료 아닙니까? 사양서를 읽어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사라가 화면을 스크롤하기 시작했습니다. 항공유 제품 사양서.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는 사라의 표정이 점점 변해갔죠. 작동 환경. 영하 50도에서 60도. 사라가 읽었습니다. 영하 50도에서 60도라고요?
이 온도에서 연료가 얼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순항 고도에 올라가면 바깥 온도가 그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그 극한 환경에서 연료가 얼면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잠시 멈췄습니다. 엔진이 멈추죠. 엔진이 멈추면요? 추락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사라도 같은 그림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죠. 고도 10,000m 상공, 엔진이 꺼진 비행기, 수백 명의 승객. 다음 항목을 보십시오. 사라가 스크롤했습니다. 불순물 허용 기준, 제로에 가깝습니다. 미세한 수분조차 허용 불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수분이 들어가면 고고도에서 얼어붙겠죠. 연료관이 막힙니다. 연료관이 막히면요? 역시 엔진 정지. 쿠락.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열안정성. 항공유는 엔진에 들어가기 전에 열교환기를 통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연료 자체가 냉각자의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때 불순물이 있으면 열에 의해 탄화물이 생깁니다. 탄화물이 생기면요? 연료 노즐이 막힙니다. 엔진 출력이 떨어지죠. 최악의 경우 엔진 화재. 사라가 사양서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바라봤죠. 카이저, 이 제품은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사람이 죽는다는 뜻입니까? 수백 명이 죽습니다. 한 번에. 사라가 의자에 등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보통 연료가 아니군요. 아닙니다. 비행기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완벽만 요구하죠. 99.9%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0.1%가 추락이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브뤼셀 하늘 위로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죠. 평소라면 눈길도 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 비행기 날개 안에 들어있는 연료, 그 연료의 품질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저 비행기는 추락합니다. 사라, 이제 핵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까 당신이 물었죠. 정유 기술이 좋은 것과 항공유 시장을 지배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맞습니다. 다른 문제죠. 하지만 항공유라는 제품의 본질을 이해하면 답이 나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시장은 기술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더 필요합니까? 신뢰입니다. 사라가 고개를 갸웃했죠. 신뢰라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항공사 최고 경영자라고 칩시다. 비행기 한 대에 승객 300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 비행기에 넣을 연료를 어디서 살 겁니까? 가장 싼 곳에서 삽니까? 아니죠. 가장 안전한 곳에서 사야죠.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처음 보는 공급자입니까? 아니면 20년 넘게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공급해온 곳입니까? 사라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증된 곳이죠. 오랜 시간 실적으로 증명한 곳. 그렇습니다. 항공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닙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실적, 단 한 번의 품질 사고도 없었다는 기록. 글로벌 항공사들이 우리 연료는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사라가 다시 모니터를 봤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의 글로벌 항공유 공급 이력을 열어봤죠. 카이저, 이 기록을 보십시오. 화면에 뜬 데이터. 한국 정유사들이 글로벌 항공사에 항공유를 공급해온 기간 수십 년이었습니다. 그 수십 년간 단 한 건의 중대 품질 사고도 없었죠. 품질 테스트 과정도 확인해봤습니다. 생산 단계에서 수십 가지 항목을 검사합니다. 출하 전에 다시 검사하죠. 선적 과정에서 또 검사합니다. 도착지에서 한 번 더 검사하고요. 몇 번입니까? 최소 4번입니다. 생산, 출하, 선적, 도착. 매번 기준을 통과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하나라도 걸리면 전량 폐기입니다. 전량 폐기요? 전량 폐기입니다. 부분 통과 같은 건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전부 버리는 겁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품질 관리를 수십 년간 유지해왔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이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화의 문제였죠. 완벽에 대한 집착,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태도. 그게 수십 년간 축적되어 신뢰가 된 겁니다. 그러면 경쟁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사라가 중국 항공유 관련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중국은 양적 확대는 가능합니다. 설비도 있고 생산 능력도 있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글로벌 항공사들이 안 삽니다. 안 산다고요? 신뢰가 없습니다.
중국산 항공유를 자기네 비행기에 넣겠다는 항공사가 없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실적이 없으니까요. 10년, 20년, 30년간 안전하게 공급했다는 기록이 없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승객 300명의 목숨이 걸린 제품입니다. 검증 안 된 공급자에게서 사겠습니까? 못 사죠. 사고가 한 번이라도 나면 항공사가 끝이니까요. 그게 바로 진입 장벽입니다. 기술 장벽이 아닙니다. 신뢰 장벽이죠. 이 장벽을 넘으려면 수십 년의 실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어야 하죠. 사라가 의자를 돌려 저를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카이저,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이 항공유 시장을 지배하는 이유. 첫째, 고도화 기술로 같은 원유에서 더 많은 항공유를 뽑아냅니다. 둘째, 수십 년간 완벽한 품질을 유지해왔습니다. 셋째, 그 실적이 글로벌 항공사들의 신뢰로 이어졌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위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시장은 잠겨 있다는 뜻입니까? 잠겨 있습니다. 그리고 열쇠는 한국이 가지고 있죠.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48시간 중 36시간이 지나 있었죠. 남은 시간은 12시간. 사라 피에르에게 보고할 준비를 합시다. 아직 부족하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사라가 손가락을 꼽기 시작했습니다. 고도화 기술, 확인했습니다. 항공유 품질과 신뢰, 확인했죠. 하지만 피에르가 물을 겁니다. 아니, 마르코가 물을 겁니다. 뭘 묻겠습니까? 미국이요. 세계 최대 산유국 미국이 왜 한국에서 항공유를 수입합니까? 기술이 좋고 신뢰가 있다고 해도 미국은 자기네가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셰일도 있고 정유시설도 있고 왜 굳이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 사옵니까?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마르코라면 분명 그 질문을 던질 겁니다. 미국이 왜 한국에 의존합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사라,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마르코가 뒤집어 엎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분석해야 합니다. 저는 시계를 다시 봤습니다. 12시간 빠듯했죠. 하지만 빈틈을 남기고 회의실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마르코에게 약점을 보여주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니까요. 좋습니다. 미국 에너지 구조를 파봅시다. 왜 세계 최대 산유국이 한국에서 항공유를 수입하는지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사라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미국 에너지 유통 구조 열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미국 지도가 떴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데이터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왜 미국이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구조로 보면 미국은 5개의 서로 다른 나라였죠. 사라, 이거 보십시오. 보고 있습니다. 이건 대체 뭡니까? 이게 바로 마르코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건 대체 뭡니까? 사라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미국 지도 위에 5개의 구역이 색깔별로 나뉘어 있었죠. 미국 에너지 유통 구조입니다. 석유 행정 방위 구역이라고 부르죠. 미국을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에너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동부 해안이 1구역, 중서부가 2구역, 멕시코만 연안이 3구역, 로키산맥 지역이 3구역, 그리고 서부 해안이 하수구역입니다. 5개로 나뉘어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3구역을 가리켰습니다. 멕시코만 연안, 텍사스, 루이지아나. 미국 정유시설의 대부분이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아나, 셰일 원유도 여기서 나오죠. 미국 에너지 산업의 심장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서 다른 구역으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됩니다. 사라가 고개를 갸웃했죠. 왜 안 됩니까? 같은 나라 아닙니까? 같은 나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구조로 보면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5구역을 가리켰습니다. 미국 서부 해안,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 여기를 보십시오. 5구역,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미국 서부 핵심 공항들이 전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지역은 세 구역과 사실상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라니요? 도로도 있고 철도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리와 지형이죠. 저는 지도 위에 선을 그었습니다.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육로로 항공유를 운송한다고 칩시다.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2,000km가 넘습니다. 그 사이에 사막이 있고 로키 산맥이 있죠. 파이프라인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트럭으로 실어 나르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올라가죠. 사라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나라인데 물류가 안 된다는 겁니까? 안 되는 수준이 아닙니다. 비용이 맞지 않는 겁니다. 텍사스에서 만든 항공유를 캘리포니아까지 육로로 보내는 비용. 이걸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사라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운송 비용 데이터를 뽑았죠. 잠시 후 사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카이조. 나왔습니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맞습니까? 얼마입니까? 사라가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육로 운송 비용. 비쌉니다. 상당히 비싸죠. 그러면 이번엔 한국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해상 운송 비용을 뽑아보십시오. 사라가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 울산항에서 로스앤젤레스 항까지 대형 유조선 운송 비용.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사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커져 있었죠. 카이저, 한국에서 보내는 게 더 쌉니다. 그렇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게 미국 안에서 보내는 것보다 더 싸다고요? 그렇습니다. 사라가 의자의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미국이 한국에서 항공유를 수입하는 이유가 이겁니까? 이겁니다. 미국은 기름이 없어서 수입하는 게 아닙니다. 기름은 있죠. 넘칩니다. 하지만 그 기름을 서부까지 가져올 수 없는 겁니다. 가져올 수는 있지만 비용이 맞지 않죠. 차라리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 배로 가져오는 게 더 경제적입니다. 사라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습니다.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죠. 세계 최대 산유국이 기름을 자기 나라 안에서 옮기지 못해서 태평양 건너편 나라에서 수입한다. 이건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죠. 마르코가 이 숫자를 보면은 뭐라고 할까요? 입을 다물겠죠. 이건 의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니까요. 저는 다시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눈에 들어왔죠. 사라, 한국의 위치를 보십시오. 지도를 축소해서 전 세계를 띄웠습니다. 한반도가 보였죠. 정확히 동아시아. 태평양의 서쪽 끝, 울산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약 2주입니다. 대형 유조선 기준이죠. 2주면 꽤 가까운 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남쪽을 보십시오. 호주가 보였죠. 울산에서 호주 주요 항구까지는 그보다 더 가깝습니다. 동쪽은요? 일본은 바로 옆이죠. 동남아시아도 가깝습니다. 베트남, 싱가포르, 태국. 전부 한국에서 쉽게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사라가 지도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군요. 미국 서부로도 호주로도 동남아시아로도 전부 연결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술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위치까지 완벽했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었죠. 사라, 호주 데이터를 한번 더 열어봅시다. 호주가 왜 한국에 30%나 의존하게 됐는지. 사라가 호주 정유산업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읽어 내려가다가 한숨을 내쉬었죠. 호주 정유산업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다니요? 자국 정유소가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채산성이 안 맞았던 거죠. 설비 노후화